새해 들면서 뭐 섹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히 개인들이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는 전략들 뭐 섹터가 다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기에는 올해 어떤 섹터가 좀 보시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네. 없어요? 네. 금은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금은 관심이죠. 금 네. 관심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기 너무 많은 것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골드플레이션 관련된 책을 써주신 저자이신 조규원 작가님을 모시고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도 이 책입니다. 골드플레이션. 네. 골드플레이션. 네, 저도 오늘 사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네. 빠르시네요. 네, 빠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규원 작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 관심 많죠. 뭐 저도 금에 관심 많아가지고 몸에 금부치가 몇 개 있긴 합니다. 우와. 네, 들고 다녀요. 어디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집사람이 항상 보면 몸에 금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금은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 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이 꽤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연말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연말에 보니까 뭐 각국 국가들이나 이쪽에서 네. 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뉴스들도 보도가 나오고 최근에 좀 일부 리바운드를 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최근에 금값이 뭐 최근 6개월만 놓고 보면 네. 약간 최고치 정도까지 일단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이 더 선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달러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건지 네. 최근에 금이 이렇게 약간 반등을 주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금이라고 한다면 위기 때 강한 자산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요게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경기 침체 시기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그렸었고 또 경제 위기였던 팬데믹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이 한 번씩 나타났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불황이라는 불황의 시기에서 금이 강하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황도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형 불황과 디플레이션형 불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플레이션형 불황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금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금을 포함한 다른 투자 자산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인플레이션형 불황에서는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거나 아니면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면서 화폐로부터 좀 벗어나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좀 옮겨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금이 크게 상승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좀 금 가격이 상승했던 기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긴축 기조가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는 게 장기화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인플레이션형 불황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좀 우려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물가 상승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원래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금이 좋다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게 조금은 잘못된 게 인플레이션이 10% 20%가 돼도 은행에서 금리를 40% 50% 주면 사람들은 굳이 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예적금을 더 선호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금리도 같이 보면서 금리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냐 더 적게 오르냐 요걸 보면서 좀 금리에 금에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금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대체 자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됐든 어떤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네네. 가상화폐 같은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연계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사실 상관성이 되게 많이 낮아서 좀 그렇게 분석하기엔 되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분명 암호화폐도 금과 많이 닮아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정성이라던가 뭐 익명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닮아 있는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뭐 금의 큰 상승이 있었을 때 아니면 금의 상승이 꼭 있어야만 하는 그 시기에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을 가져갔는가를 과거의 데이터와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의
비교했을 때 과거보다 올해라기보다는 이번 금의 상승기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뺏어간 것을 좀 미루어 봤을 때 그것보다도 금은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네. 원래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을 뺏어갔다면 금의 상승이 더 낮았어야 되겠죠. 네. 과거에보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좀 다른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이 주식이랑 상관성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꽤 낮았거든요. 근데 그 후부터 나스닥이랑 S&P 500이 완전히 동조돼가지고 상관성이 거의 이제 0.8 그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냥 두 개 같이 가는 자산이고 사실 비트코인과 금은 코로나 후에는 완전히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쏠림이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대체 가상자산, 대체 자산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금이든 은이든 아니면 귀금속을 사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대체 자산이라는 게 어쨌든 가장 큰 자산들이 또 실제 많이 몰리는 곳 중인 가상화폐 쪽으로 네. 몰리다 보니까 금으로 갈 수요를 또 약간 흡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뭐 금값이 최근에 좀 연말부터 해서 최근에 조금 뭐 올라왔습니다. 최근 네. 수익률이 괜찮은데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 값이 앞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꽤나 높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네. 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해 네. 왔는데요. 요것은 이제 도이체뱅크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것 중에 자료를 좀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뭐냐면 1920년부터 2019년까지 인플레이션이 8%를 넘어서면 그 이후에 5년 동안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가를 이제 전부 조사해서 총 318건의 조사 기록을 이렇게 통계화 수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이 미디언가, 이제 평균가스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빨간색과 이 검은색 선은 지금 현재의 미국과 그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를 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다가 8%를 한번 찍은 이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 꽤나 고착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미국이 한번 8%를 또 넘었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8%를 넘은 국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2023년에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또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 좀 금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들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요 자료는 이제 1200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화폐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한 건데 1900년을 이제 1로 두고 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그려보면 19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 조금 나아가서 한 19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화폐와 금이 연동이 되면 마일드한 디플레이션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보기 드문 현상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예, 근데 1970년 이후부터는 금과의 연관성이 끊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는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 1970년 이후부터 선진국 시장만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8% 넘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그거를 이제 이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불안화폐 시스템일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8%가 넘었다는 건 꽤나 큰 이슈라고 생각해 보면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도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물가 상승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물가 네. 상승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실질 금리가 이제 낮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고 이제 저런 실물 자산을 많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공급 쪽은 좀 어떤가요? 왜냐면 금이라는 게 이제 뭐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길 거고, 근데 또 네. 이제 공급이 없으면은 빨리 공급하기 어려운 자산이잖아요. 요즘 어떤가요, 그거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금 같은 자산도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맞춰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 가격이 2013년을 기점으로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에는 또 기후 위기다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좀 이렇게 옥죄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이전에 너무 많이 안 해놔서 네. 설비 투자를 안 해놓게 되면 지금 당장 금의 생산을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탐사를 시작해서 뭐 인프라 깔고 채굴하고 정제해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상당 기간 동안 더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량과 금 가격을 이렇게 비교한 것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네. 여기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에 이제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 가격도 이 거대한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 보면 이때부터 생산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부터 이게 또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자료가 없나 보네요. 네. 여하튼 이제 2018년부터도 이런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하락한다는 거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금의 상승 모멘텀으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매장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뭐 설비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건지 네. 매장량에 또 문제가 또 혹시 네. 있는 건지. 아무래도 매장량 자체는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요. 채굴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기업도 당연히 이 금을 채굴하려면 채산성이 가장 좋은 곳부터 채굴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채산성이 좋은 금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그 말은 이제 채굴 단가가 올라가서 이제 금에 대한 그런 비용이 증가하면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업 보고서인 뭐 베리골드나 그 뉴몬트 골드코프라고 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네. 아무래도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비용으로서 네.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값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보면은 중간에 막 20년 동안 80% 떨어지고 뭐 그런 구간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추세 추종을 좀 같이 가미하면은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강한국 작가님을 3년 전에 그 유튜브로 접하고 나서 이게 추세 추종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까 네. 이게 이 금이라는 자산이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추세가 되게 길더라고요. 네네. 네, 상승할 때도 내내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내내 상승하는데 하락. 이러면 강한국 작가님의 그 절대 모멘텀을 한번 활용해 보면 이제 추세 추종 투자에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자료도 안 넣어주셨나 보네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추세 추종을 통해서 1년 전에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고 투자에 임하고 그다음에 1년 전에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더 낮아지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했을 때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면 확실히 거의 지난 40년 동안 금 가격이 4,000% 상승했는데 네. 이 추세 추종 투자를 이용하면 24,000%의 수익을 내므로써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과 저희 보면 이제 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가격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금을 안 사고 현금 보유하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1980년부터 거의 2000년까지 마이너스 70%에 가까운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다, 방어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를 금에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 투자법에 의하면 지금은 현재 네. 바닥에서 좀 올라왔지만 네. 현재에도 투자 적깁니까? 금에 대한 최근에 이제 네. 이게 다시 그 상승 추세라고 판단되고 네. 이렇게 나오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추세 추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횡보장에서 큰 자잘한 손실들이 쌓일 수가 있어서 네. 그냥 이럴 때는 약간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면
보면은 네. 저도 영상을 최근에 하나 찍었는데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금이 거의 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근데 요즘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이제 원 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이 꽤 좋은 타이밍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 추세대로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금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환율이라는 걸 예측하는 게 너무너무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렇게 좀 오히려 제하고 보는 편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금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환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거의 10년 뒤로 보면 지금이랑 그렇게 똑같죠, 크게 뭐. 네. 차이가 없어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것만을 보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더 금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이 뭐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골드바를 뭐 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반지나 뭐 팔찌라도 뭐 이렇게 금을 산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골드바를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하면 네. 장점이나 단점 이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번도 골드바를 사본 적은 없거든요. 네. 혹시 실물 금을 갖고 계시나요, 집에? 거의 다 실물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막 집에서 이렇게 막 놀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네, 저글링을 잘 못하긴 하는데 아, 한번 네네. 그렇게 하고 골드바 쌓기 뭐 이런 거 집에 사실 것 골드 동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네. 걸 이제 좀 협찬 받아서 네. 1kg짜리 골드바로 이만한 탑을 그러니까 쌓아갖고 탑 쌓기 이런 거 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200kg 네. 계신 거 아니고요? 그 정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드바를 이제 어쨌든 매매할 때 네. 조금 장단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까요? 뭐 개인들이 골드바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한데요. 네, 아무래도 골드바, 그러니까 실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안 좋은 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냥 실제로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는데, 네. 뭐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부가세 10% 내야 되고, 부가세 10%. 네, 그리고 살 때 팔 때 가격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스프레드 차이도 존재한다는 거. 네. 그래서 사자마자 따지고 보면 거의 10몇 %를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끔찍하네요.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걸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통 안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엄청 내가 막 어마어마한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한 진짜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거 없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금이나 그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한다면 이 실물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실물 투자가 그래도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보관이나 나중에 뭐 도난 당하면 어떡하나 요런 부분인데 요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골드바나 이런 실물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사실 금 가격이 정말 이렇게 크게 오른다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고 경제로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형 불황이다 네. 보니까 그 말은 즉 화폐로부터 사람들이 탈피하고 있다는 거라서 네.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화폐를 관장하는 기관이라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을 통제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스태그플레이션형 같은 불황이 벌어지면 금을 통제했었다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좀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면 다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 있고 실물로 갖고 있었을 때 제일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금 우리가 시세라고 하면 보통 그냥 금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금 선물 시세인 거잖아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서 정해진 가격이지 실제로 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뭐 마진콜로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하는데 실제로 실물들은 그런 현상이 발생해도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실물과 선물의 그 가격 차이가 이런 괴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실물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하방 경직
개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실물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한국에 금거래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 비슷하게 거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양도세를 안 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실물이 좀 불안하다, 아니면은 네.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래도 나 처음 이제 금 투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게 시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이제 강한국 작가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KRX 금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그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이제 만든 취지에서 나온 시장인데요. 어떤 증권 어플에서든 다 투자할 수 있고 주식처럼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일단은 엄청 간편하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증권사는 내방해야 되는 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앉은 자리에서 계좌 개설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식기랑 똑같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액으로 나름의 소액으로 투자도 또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수수료도 0.2%인가밖에 안 돼요. 오. 예, ETF도 한 0.6% 정도 되는데 그거 수수료도 더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이 아예 없다는 점, 이 엄청난 효과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KRX 금시장, 그냥 증권 어플에서 금 현물 투자 요렇게 뭐 검색하시면 대부분 나올 텐데 네. 요걸 검색해서 투자하시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한 주 사듯이 뭐 예를 들면 금 4g 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이틀 후에 4g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많아요? 어때요, 거기는? 거기 꽤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나 그 호가가 좀 촘촘하게 잘 메워져 있더라고요. 네. 스프레드가 크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금 적립 통장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소액씩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으로도 괜찮습니까? 네, 그 은행에서 주로 이제 그런 상품들을 많이 소개하곤 하는데요. 네. 이게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은 ETF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수수료로 보면 수수료가 정말 높아요. 거의 적립 통장이 수수료가 높습니까? 한 3%쯤 됩니다. 예, 3%대가요? 네. 수수료가 3%요? 강조드리네. 와우. 네네. 어허. 네. 그러면은 어허. 이제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금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너무 많이 좀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프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투자 방법들, 금 네.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도 어떻게 이거 실물로 막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KRX 거래소에서 거래하세요? 아니면 뭐 본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X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거의 금 현물로, 이제 금이나 은 현물로 실물로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분은 이제 금강 주식이나 은강 주식 같은 거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물 가격은 실제 많이 안 떨어지지만 네.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좀 트레이더들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좀 확 네. 금 가격이 빠지는 네. 선물 가격이 많이 나온다 하면 현물을 던지고 선물을 사는 그런 차익 거래도 거래? 사실은 네. 좀 네. 차익 거래도 하시나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급격하게 어떤 선물 거래 쪽에 가격이 확 뭐 어떤 급락하는 사태가 네. 만약에 생긴다면 현물은 사실 뭐 어디 나가서 이거 뭐 팔아주세요 그러면 골드바가 그렇게 막 급락한 가격으로는 안 팔린다고 하니까 네. 그럼 뭐 금선물이 급락했을 때는 또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그냥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네. 펀드도 어떻게 뭐 따로 어떤 아까 말했던 통장 말고 펀드라는 개념도 따로 있습니까? 금 펀드요? 네, 금에 대한 네. 펀드도. 네, 뭐 금 펀드라 그러면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금 가격을 쫓아가도록 추종하도록 만든 그런 펀드가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금을 캐는 기업이나 뭐 은을 네. 캐는 기업, 이런 네, 금강주와 네, 네. 은강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그래서 보통 요즘은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ETF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GLD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ETF로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금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도록 만든 ETF가 또 한국에 상장된 게 있고 해외에 상장된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차이점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하고 하시면 나중에 의외로 좀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는데 네. 그 말은 즉 내가 난 수익의 15.4%를 그냥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종합 소득 과세에 걸려서 또 누진세로 최대 44%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ETF의 경우에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환해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강한국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많은데 그 말은 즉 또 다르게 바꿔 말하면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원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금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금 가격이 꽤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환율도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환해지를 네.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한국에 상장된 그런 ET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세금이 조금은 달라요. 양도소득세 22%인데 이것도 수익의 22%를 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매년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도 있고 내가 또 다른 뭐 해외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손실 상계를 통해서 실효세율이 더 낮을 수 있다는 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둘 다 이제 고민해 보시고 골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 그 미국에서 PTP 이슈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네네.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ETF 또는 주식에 대한 이제 그 원천 징수 10% 가는 거. 네. 그거 금 쪽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그 네. 금광주랑 저기 금 ETF 이런 것들? 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에 포함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자마자 원천징수로 10%가 떼끼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진짜 너무나도 큰 제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다행히도 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레버러지 상품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근데 레버러지 상품 중에서는 몇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에 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투자를 좀 그쪽은 좀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형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아주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골드바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뭐 ETF를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한 방식, 금에 대한 투자 방식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 전체 네. 포트폴리오에 네. 거의 100%가 다 금과 진짜요? 은이에요. 예, 진짜로. 정말. 그럼 네. 이제 금으로 만든 집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금 접시로 드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금이 쌓여 있고 이런 거예요. 변기도 막 금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대박이다 혹시? 대박. 네. 네. 금 반지는 당연히 뭐 네. 수천 개 있으실 거고.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근데 저는 뭐 한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저는 금과 은에 대한 진짜 투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집중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굳이 나눠보자면 금이 한 30%, 네. 은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이 훨씬 더 은 많으시네요. 쪽으로 네. 최근에 은도 많이 올랐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왜 은이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따지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금 100%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책 쓸 때 한 뭐 금 비중 뭐 15%, 20%뭐 이 정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근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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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예금도 좀 있고 뭐 금도 조금 있고 뭐 그래서 주식도 좀 주식들 있고 하고 채권도 좀 하고 부동산들 하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요게 대박이다. 뭐냐면 그 금의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 이제 다른 이제 귀금속이나 아니면 금속 자산들의 어떤 수익률이 어땠나 요거를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1970년부터 79년까지 그냥 압도적으로 은이 높았고 오. 네. 2000년부터 2011년도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금은 이제 아직 진행 비슷하네요. 중이니까 네네.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은이 항상 더 높았다는 것을 보면 은이 원래 금 가격을 그대로 똑같이 쫓아가는데 네. 변동성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좀 뭔가 확신이 있다면 은에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지금 은이 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나를 3200.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기원전 3200년부터 기원전 예. 2200년. 이 금은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손해입니다. 네. 금은비라는 게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비교해서 이게 네.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한 10대 1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뭐 생산량이나 매장량이나 아니면 지구 전체에 있는 총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도 한 1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과 은은
사실 10대 1 정도가 적당한 건데 지금 이 80이죠 지금? 예, 한 80 네네. 정도 되더라고요. 금은비가.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은이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다 두고 봤을 때 은이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금은비가 그럼 왜 계속 올라요? 보통 5에서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한 5,000년에 걸쳐가지고 20까지 가고 지금 80까지 갔는데 그거 왜 그래요? 뭐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금과 은이 둘 다 이렇게 돈으로서 옛날에 쓰였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금과 은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래 뭐 금 하나 가져오면 은 10개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좀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양을 무역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금 10개 보내주나 은 100개 보내주나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금을 막 100만 개씩 보내야 되면 은을 보내려면 막 1000만 개, 2000만 개를 보내야 되니까 사람들끼리도 은을 좀 거래하려는 게 좀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 은에 대한 어떤 할인 같은 게 좀 붙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 사실 보면 이게 금반지 주면 조금 뭔가 받는 느낌이 들고 은반지 주면 좀 뭔가 덜 받는 느낌도 좀 들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지를 받아오셨군요. 네네. 뭐 그럼 집사람하고 받았죠. 당연하죠. 결혼했는데요. 아무튼 뭐 이게 뭐 변동성에 대한 이슈가 사실 아까 수익률이 은이 더 높다는 건 정말 좀 저도 좀 놀랐거든요. 상승장은 그런데 하락장은 훨씬 더 낮은 거죠, 그죠? 네. 수익률이.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은이 이제 뭐 저거는 어느 정도 저평가된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고, 네.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네, 요거는 이제 은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는 건데요. 2021년부터 보면 이게 공급이고 이제 요게 수요인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서 이제 은이 공급이 더 부족한 현상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4,800만 온스 정도의 은이 좀 부족한 게 2021년이었는데 2022년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태양광이다, 전기차다 이러면서 이 은이 원소들 중에선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은에 대한 이런 수요가 폭증하니까 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해서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1억 9,400만 온스의 은이 더 부족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좀 커질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거는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뭐 기후 위기다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러면서 워낙 많이 폭발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은이 저평가된 것도 맞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정말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을 좀 더 제가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랑 그 수요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은이라는 자산이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자 쪽에서는 은이 워낙 많이 쓰여요. 근데 아무래도 은이 구리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니까 그냥 구리로 대체해서 대부분 썼는데 이제 좀 더 첨단화된 기술로 갈수록 은이 이제 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서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 5G 이쪽에서의 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 은 수요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 태양광 발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기전자 쪽에는 사실 은도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LCD TV나 보면 뒤쪽에 뭐 백라이트 유닛 같은 데도 은도 이렇게 도포를 해야 되고 미세 회로 같은 것도 그죠? 이렇게 네, 아주 맞습니다. 초미세 회로에도 은이 이렇게 되면서 전도성을 높이는 뭐 그런 산업에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은은 실제로 산업에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죠? 예. 금은 그냥 사실 자산용이잖아요, 보통 반지용 이런 거. 그럴 수도 네네. 있죠. 그렇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은이 실질적으로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IT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금을 거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유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는 네. 실물 보유가 거의 대부분이신가요? 펀드나 이런 쪽에 뭐 간접 투자보다는 네, 맞습니다. 거의 실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물로 보유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 모으시기 시작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금에 관심을 가졌던 건 2018년이었는데 예. 이제 뭐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이제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을 알리는 그런 몇 가지 시그널들이 네네. 2019년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2019년부터 이제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 상승장을 알려주는 그 시그널을 그래도 좀 알려주실
주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금을 사람들이 언제 찾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결국에는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이득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이거 화폐를 갖고 있으면 나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그 네네네. 불안감이 생겨야 이제 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사실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한 40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물가가 오른 것보다 대부분 은행에서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뭐 이렇게 손해 본다는 네. 느낌 자체가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특정 어떤 시기들을 보면은 이제 물가가 막 상승하면서 금리를 그거에 맞춰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지금, 즉 실질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을 때부터 항상 금의 거대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제 100년의 데이터를 두고 네.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2019년에부터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이 이제 시작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상승 기간이 뭐 2, 3년 이렇게 짧게는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거대 맞습니다. 상승장이라고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좀 길게 정말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금의 경우는 이제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추세가 길고요. 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이런 상승 추세, 거대 상승장이 좀 초입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 상승장이 끝났을 때는 뭐 한 10배 정도 올라있나요? 어때요? 5배에서 10배? 어느 정도 올라있죠, 보통? 이게 또 그때그때마다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주식처럼 뭐 매출을 내거나 이러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가치가 어떨 때는 막 20배가 뜨고 어떨 때는 막 100배가 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6배가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의 차이가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100배가 올라도 네. 다른 모든 물가가 한 70배, 80배 이렇게 오르면 금에 대한 가치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어떨 때는 금이 한 5배밖에 안 올랐는데 다른 것들의 물가는 한 10%밖에 안 올랐으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명목 가격으로만 따지면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고 금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건 실질 금리에 대한 괴리가 높았을 때 이제 가치 상승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2019년도부터 일단 큰 트렌드의 장기 추세는 네. 좀 시작이 된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을 좀 투자할 만한 시기는 늦지는 않았다. 네. 최근에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게 뭐 질문이 몇 개가 더 있는데 뭐 거의 뭐 금만 100% 거의 투자를 하신다 그러니까 참 다른 걸 여쭙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이 한 9에서 13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상승장 언제가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초반인데 근데 네. 어떤 시그널을 보고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이제 금 좀 팔고 주식이랑 채권 가자라고 언제쯤 판단을 하실 건가요? 사실 우리가 그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매도라고 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할 정도로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점을 판단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뉴턴도 그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또 이제 강한국 작가님의 이제 그 절대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가 되게 길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이 절대 모멘텀 그러니까 1년 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서 현재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이 시점에만 매도를 해도 금의 경우는 그렇게 늦은 시점에 매도를 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 추종을 이용해 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100% 금을 하시는데 네. 사실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저기 100%다 금으로 가세요를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네. 어느 정도가 금의 적절한 비중이라고 보시나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금과 관련된 뭐 그런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뭐 제임스 리카드 이런 분은 이제 골드버그라고 좀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근데도 그분조차도 포트폴리오에 금을 한 10% 정도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100%를 담고 있을 뿐이지 다른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투자하시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확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을 그냥 포트폴리오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가를 생각
생각해 보면 한 10% 정도가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금을 한 10% 정도 담는 게 오히려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더 이렇게 높여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정도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금에 대한 시세도 있지만 이제 아까 환율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환율 해지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금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그 금이 워낙 추세가 길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한 10년 정도 된다고 쳤을 때 한 10년 동안 이게 역대 이제 금의 상승장을 다 두고 이때 원달러 환율이 어땠는지를 비교해 보면 네. 확실히 원달러 환율이 그 사이클 초반과 마지막 그 금의 최고점이었을 때 비교해 보면 환율이 더 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을 해지하는 게 이득이기는 한데 네. 근데도 저는 오히려 환을 좀 노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네. 우리가 이렇게 10년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 안에 경제위기가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면 오히려 환에 노출되어 있을 때 금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점으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하나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차트는 이제 IMF 시기의 금 가격을 이제 미국 금값, 그러니까 국제 시세로 표시한 값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그 원달러 환율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한 값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환 해지를 한다면 이 주황색을 따라가는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노출을 하게 된다면 이 회색 선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경제 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뭐 달러 강세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줬고 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금이 한 20% 상승할 동안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는 한 60-70% 정도의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의 좀 그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중간중간 경제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 노출된 그런 자산을 좀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그 해지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국면이었네요. 수익률을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금은 비율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낮았을 때가 30배, 높았을 때는 130배까지 갔더라고요. 지금 네. 한 중간 80배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대충 뭐 그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무조건 은을 사라 하고 뭐 그런 뭐 지표 있나요? 어때요? 사실 이 금은비가 어느 순간부터 한 60 이하로는 잘 안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금은비만 가지고 막 뭔가 단기적으로 이때 사서 이때 팔면 이득이 되나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지 좀 이렇게 장기간 보유한다고 봤을 때 금은비가 80 이상일 때만 사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80까지 올라갔다는 건 금만큼 금과 은이 되게 많이 저평가되었다는 그렇죠, 뜻이라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가 금은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를 보면 금은비가 왜 오르고 떨어지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금이 오르는 것보다 은이 더 많이 오르니까 항상, 그리고 떨어질 때도 금이 떨어지는 것보다 은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금과 은 가격이 떨어지면 은이 더 많이 떨어져서 금은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네.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올라가면 은이 더 많이 오르니까 금은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비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30에서 한 100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한 80 정도 이상일 때만 사더라도 상대적으로 그거는 금값과 은값이 되게 많이 저렴한 시기에 사게 네. 되는 거라서 요때만 사더라도 꽤나 뭐 괜찮은 구간에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은이네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다른 귀금속,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팔라디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런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금의 거대 상승장에서 걔네의 수익률이 금을 뛰어넘은 적이 없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걔네들이 또 금과 다르게 걔네들끼리만 오를 때도 있더라고요. 뭐 특정 어떤 시기에. 근데 그 네.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투자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투자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이 광물에 대한 뭐 지식이 별로 없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는 그냥 우리가 샀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이아몬드를 뭐 1,000원에 주고 사면 이걸 내가 산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이렇게, 물론 인증서가 있으면은 조금 덜하긴 한데 바로 팔아도 이렇게 제값을 그대로 못 받더라고요. 살 때와
자동차요? 네. 다이아몬드가 네. 이렇게 살 때 내가 뭐 1,000원을 주고 샀으면 인증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로 팔더라도 시세 형성이 그렇게 내가 내다 팔 때는 그렇게 괴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네, 금은 맞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이유가 있나요, 다이아몬드 쪽은? 아무래도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이런 형태로 된 금이든 아니면 이쁜 골드바 형태의 금이든 똑같은 금이기 때문에 네, 네. 순도만 맞으면 네. 그래서 이건 같다고 보고 사람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나는 이 금이나 똑같은 무게면은 네, 그냥 네. 아무거나 사겠다 이런 식인데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커팅이라든지. 네, 커팅이라던가 네. 불순물이라던가 네, 이런 걸로 맞아요. 따라서 사람들마다 그 수요가 다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내 거 바로 살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물건을 매입했다가 언제 팔 수 있을지 나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막 약간 매입가를 더 훨씬 더 낮게 잡아서 이만큼 안전 마진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가격 괴리가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그 유가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엑소모빌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둘이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금 주식이랑 그 금광 주식은 상관성이 어떤가요, 보통? 일단 상관성만 두고 보면 거의 금 가격을 많이 추정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광주에 그럼 투자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네. 금 가격과 금광 주식들을 이렇게 비교한 차트예요. 그래서 이 이거 선이 잘하네. 금 가격이고 여기는 이제 뉴몬트, 베리골드, 그다음에 네. 금 ETF 순인데 네. 이렇게 망했어요? 네, 근데 똑같이 움직이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르네요. 근데 네. 2006년부터 12년에 금이 쫙 오를 때 쟤네들은 되게 빌빌거렸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금강주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꼭 높은 수익을 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금강 주식도 결국에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금강 주식들은 뭐 기본적으로 반토막에서 그보다 더 심한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금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얘네들은 왜 뭐 오너 리스크라던가 뭐 자금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금강주 ETF라던가 아니면 이런 큰 기업들보다는 만약에 내가 좀 뭔가 좀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되게 소형주 중에서 금강주들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금가격이 10배 오를 때 막 100배, 1000배 오르는 애들도 있어서 오, 네. 네. 낭만적이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만큼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분 정도로 갖고 있게 된다면 뭐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결국 그러면 실물을 그냥 투자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저 같으면 지금 얼추 들어보면 그 네. KLX 거래소에서 사고 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괜찮고요. 왜냐면 저희 집에 막 네. 금을 막 이만큼 갖다 오면은 진짜 네. 뭐 도둑 맞을까봐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 뭐 제가 한 번씩 가서 갖고 오면 되죠. 여기 도둑이 어디 있었어요? 네, 뭐 도둑이 어딨나 요즘에. 그리고 저도 약간 네, 실물 말고 네. ETF나 아니면 KRX를 또 추천드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실물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요만큼 뜯어서 리밸런싱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밸런싱을 이제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ETF나 KRX 같은 걸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을 쌓아놓고 있으면 좀 마음은 또 따뜻하겠죠. 집에 골드바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에 만화를 많이 봤는데 그 네. 도널드 덕의 삼촌이 좀 돈이 많잖아요. 근데 걔는 맨날 이제 금고에 가가지고 막 수용을 해요 이렇게. 예.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죠 옛날에. 네. 예, 아무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금과 은 이런 어떤 광물 같은 것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네. 이 추세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뭐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형화된 추세가 없고 또 이제 정말 다른 또
그 변수와 너무 또 올리면 이게 변동성이 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금은 그래도 이제 뭐 사고 팔고가 그래도 좀 다른 광물보다는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물도 그렇고 네. 뭐 펀드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수수료도 좀 적은 편이고요. 예, 딱 사고 보니까. 팔기가 네네. 좀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뭐 금에 관련된 부분을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컨빅션을 가지고 대부분을 금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금을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금을 처음에 이제 좀 나도 좀 그러면 해볼까라고 고민한 분이 계시다면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첫 초보자들한테 조금 이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알고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네.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 금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면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여기에 있는 정보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통념이라고 알고 있는 정보들이 실제로 검증해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르면 이제 뭐 금이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뭐 한 6, 70년을 이렇게 해서 모든 금리 인상 시기의 금 가격을 보면 금이 하락하는 건 한두 번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은 뭐 그냥 보합이나 상승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되게 이렇게 초보자 분들이라면 특히 더 이러한 이제 흔히 알려진 정보에 이제 잘못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계실 수 있으니까 금을 만약에 내가 처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한테 딱 하나만 보고 금을 투자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엔 실질금리를 보는 법을 조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아까 경기 그다음에 실질 금리 이런 부분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물가 상승 예, 말씀하셨고요. 맞아요. 네네. 예, 그 분위기에 따라 뭐 대세 상승이 되든 뭐 어떤 사이클을 탄다고 사실 그걸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금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어떤 통념 때문에 그냥 뭐 사도 큰 손해는 안 보겠지 뭐 아니면 뭐 사고 뭐 한 10년 지나면 올라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금은 진짜 20년 내내 하락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약간 너무 그렇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기에는 좀 안 좋은 자산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그 금 대세 상승장에는 주식이 보통 비실거렸고 이제 주식 상승 대세 상승장에는 금이 비실거리고 그거는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금과 주식을 그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네. 거의 0에 가깝게 나와서 저는 둘이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성기 시즌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네. 이거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신기한 게 금의 전성기 때는 진짜 주식이 빌빌거리고 주식의 전성기 때는 금이 빌빌거리면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거대 상승장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야, 자산 배분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을 내가 투자하고 있다면 물론 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네. 금을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도 최근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 60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망할 때 금은 늘 좀 뒷받쳐줬고 올라줬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금이 지금 이렇게 대세 상승을 가면 뭐 주식시장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주식시장이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그게 네. 이제 그 뭐 CAP를 본다든지 뭐 GDP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본다든지 하면 엄청 비싼데 그럼 보통 10년 수익률이 안 좋아요 이게 네. 보통.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보통 금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희가 추세를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뭐 이게 뭐 실물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고 아까 또 대체 자산으로서 또 지금은 없었던 가상화폐 시장도 워낙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네. 그죠. 그래서 참 이게 투자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금이나 좀 약간 일정 부분 그냥 내가 현물 자산으로서 이렇게 좀 한번 사볼까? 조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금도 되게 고민할 게 되게 많네요. 현수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계절성을 보면은 이게 그 가을에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9월, 8, 9월, 10월 이때부터
보통 주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제 네네. 그때 근데 금이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관련 논문을 찾아봤더니 네.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네,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보니까 이게 9월과 11월, 그러니까 그 가을쯤에 항상 금이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는 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호,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 회피 수요가 있어서 그렇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쯤에 금이 대체로 안 좋은 이유는 경제 위기가 보통 그 시즌에 되게 많이 발발했었다라는 거죠. 금이 좋다는 거죠, 그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주식이 90, 11월. 네, 네. 주식이 되게 그 시즌에 안 좋았다는 게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이제 금의 수요로 이제 좀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또 축제 시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결혼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아니면 특히 인도나 중국에서는 그 시즌에 또 워낙 금 수요가 좀 폭발하는 그런 축제 시즌이 있어가지고 네. 예, 여기서의 금의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특정 달 9월과 11월 이때의 금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교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금과 은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하고 변동성은 이제 금보다는 은이 좀 더 변동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금이 올라갈 시기에 네. 비슷한 트렌드로 그 타이밍상 보면 같은 트렌드로 은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조금 뭐 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네. 보통 금 가격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는 게 은인데 네. 다만 거대 상승장을 이렇게 두고 보면 예를 들면 뭐 2000년부터 금의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면 네. 은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게 오호. 할 정도로 약간 1년 정도 텀이 늦고 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신기한 건 이제 고점을 보면 네. 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년 요때가 고점인데 은은 이제 2010년이 고점이더라고요. 좀 더 짧네요, 사이클이. 네. 그- 짧고 굵게 되게 많이 오르는 짧고 굵게 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의 시작은 좀 늦고, 네. 그다음에 대세 하락의 또 시작은 좀 빨리 가는 게 은이고, 네. 변동성은 좀 더 큰 게 은이고,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요약을 하면은 그 금이 올라가는 거 보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은을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은이 이제 추세 추종으로 꺾이면은 그때 금도 같이 재빨리 팔아버리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게 추세 추종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케이, 저도 됐다. 저랑 나왔다. 네. 오케이. 또 영상 찍어야지. 그거는 네.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추세 추정 투자법,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종이 역시 추수종. 네, 그렇죠. 그렇지. 네. 금이 대세 상승 지나가면 일단 보다가 은을 그 뒤에 사고, 네. 은이 꺾인다고 딱 지표가 나오면 금을 슬슬 팔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고점으로 봤을 땐 그죠? 와, 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지. 됐다. 네. 예. 전화 나왔다. 네. 네. 뭐 책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금투자법. 네, 할 수 금투자법. 있다, 네, 금투자법. 할수 있다, 금. 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좀 되게 뭐 이렇게 금과 관련된 이슈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되게 뭐 일반인들은 뭐 투자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물의 개념이라든지 또 그냥 보유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금 하나 정도 뭐 반지, 목걸이, 팔찌 많이 하는 거라서 실생활에 되게 많지만 이 투자 개념에서 보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투자 개념에서는 되게 좀 까다로운 느낌도 좀 사실 들어요. 이게 네. 또 추세가 워낙 길기도 하고 그 변곡점이 언제인지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아까 해지 관련된 부분도 환율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설명으로 보시면 좀 편안한 거는 뭐 KLX 이렇게 거래소에서 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서는 좀 일반 개인들은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돈이 많으시면 뭐 골드바를 또 집에 쌓아 가시면서 하나씩 모아가는 즐거움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끝 무렵에 뭐 어쨌든 투자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관련해서 조금 유념할 부분들을 한 가지만 정도 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금이라는 게 네. 되게 추세가 긴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이거 막 올라간대 하면은 이제 막 2배 레버러지, 3배 레버러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참지 않고 네. 하시는데 아이고, 맞아요. 네. 네. 예, 아무리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네. 자산이어도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스스로 변동을 키우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오히려 나의 그런 좀 잦은 매매로 인해서 그런 네. 손실을 보는 이런 것들만 좀 피하신다면 금 투자 오히려 더 쉽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개인적으로 선물은 그냥 금반지나 금팔찌 받는 게 제일 좋으시겠네요. 네. 예, 뭐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생각해보면 저는 실물 금이 하나도 없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 뭐 띠가 어떻게 되십니까? 되죠? 돼지띠? 네. 아 제가 그러면 돼지 이렇게 조그만 거 생일 때 올해 오, 제가 하나 금으로 이렇게 금 되죠? 그게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자기 띠가 있잖아요. 저도 네. 이제 집사람한테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제 띠에 맞는 요런 조그만 금 이렇게 금바가 있어요. 조그만 거. 예. 그거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오, 예. 그걸 들고 다니시면 되게 복이 오기 아,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돼지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 되나요? 반지가 아니고 아, 바라 해가지고 바, 예. 이게 그 예. 조그만 게 있어요. 네. 지갑에 끼워 다니시면 네, 네. 복이 더 아, 60억에서 복이 100억으로 오군요. 가는 길로 아, 그렇죠. 갑니다. 예. 그거 뭐 한번 제가 생일 때 한번 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이란 건 항상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뭐 투자를 좀 떠나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좀 장기로 가져갔을 때 또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대체 상품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생각만 해도 금은 좀 기분 좋아지네요. 집에. 그렇죠. 그냥 구글에서 사진만 봐도 기분 좋아져요, 진짜.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집에서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놓고 계시다니까 좀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집 가보고 싶어요. 갑자기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금이라는 게 투자에 대한 설명이 되게 이게 쉬울까? 뭐 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걸까? 뭐 고민도 사실 많았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운 뭐 주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임플리케이션도 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효한 시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 그 골드플레이션 저자 조규원 작가님 모셨고요. 우리 뭐 가능하면 저희들도 저 책 하나 사서 정말 읽으면서 저희도 잘 몰랐던 부분들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거를 배웠고요. 네, 그 금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기.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뭐 그냥 금만 가지고만 있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정말 좋은 말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